그 어머님들이 눈에 불을 켜고 좀 기다리고. 제가 우뇌를 70% 정도 써요. 그 다음에 좌뇌를 한 30% 그럼 쓰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70%를 우뇌를 쓰고 테스트가 30%를. 있습니다. 네, 테스트가 있어요. 그 테스트도 하셨어요? 예. 그걸 왜 해야 되냐면 네.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뇌의 발달이 어느 정도는 변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좀 밸런스를 좀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논리적인 부분. 그 테스트 이름이 전반적인 창의 교육에 대해서 좋은 칼럼들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읽었지만 그 창의력이란 뭔지, 네. 우리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미술 교육이 왜 필요한지, 또 그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은 뭔지, 창의력은 왜 필요한지, 뭐 요거 제가 칼럼들 봤거든요. 제목 아예 다 써가지고 왔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네. 요 얘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적어도 그냥 미술이 아니라 창의성을 위해 한 미술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바뀌셔야,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정비가 되셔야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교육을 받거든요, 사실. 아무리 학원이 좋은 이거 있어도 데려가는 건 어머님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 이게 우리나라에서 미술축제에서 처음 생겼잖아요, 이런 행사가.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런 분들도 모시는 온라인 아트스쿨 이런 코너도 만들었고 한 거라서요. 그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나라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 우리 어린이들한테 이걸 위해서 이런 미술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런 미술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입시 미술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전무할 정도로 유일하게 도제식으로 좀 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변하긴 했는데, 변할 때는, 정책이 변하고 할 때는 그거에 맞게 환경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 입시 미술 시험을 보러 가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학교나 어렸을 때의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만 그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고는 창의적으로 뭐 인재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건 대학의 책임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열심히 다니다가도 한 4학년에서 5학년 되면 예중을 보내려고 이제 늘 해요. 물론 한 작가님도 이제 예중 예고를 나오셨으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예중예고 보내지 마시라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아니, 갈 사람은 가시는데요. 거기만 가야 답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성향에 맞을 수도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학년 정도 되면 준비를 하는데 저는 그래요. 왜 그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스트레스를 주고 불행하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왜 거기에 목표를 두고, 특히나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일찍 실패에 대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거기 갈 만한 아이들, 즉 예를 들어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도 보면은, 제가 그건 저희 학생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뭐였냐면 아이가 예중을 가겠다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레츠아트 그만두고 이제 예중을 입시하고 잠깐 갔어요. 아, 레츠아트를 그만두고 입시학원으로 갔다가? 네, 아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예중을 갔어요. 잘 됐죠. 그런데 중3이 돼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그런 케이스가 한 4-5 케이스가 있었어요. 왜 다시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더 잘한다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죠. 그렇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자기가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괜히 옆에 아이들과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특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질에 그냥 지풀에 꺾이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한 케이스가 예고까지 갔어요. 서울예고까지 갔는데 1년을 하고는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어요, 저한테. 걔도 한 7년을 다녔었는데.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제가 유학을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뭐 잘 왔어. 그랬는데 그 친구도 결국은 뭐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어떠냐? 그랬더니 재미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냐? 근데 자기가 방학 때 이제 미국을 가서 학교들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하는 그 미술들 활동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학을 결심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입시 미술이 이제 사실 이게 다른 얘기하고도 연결된 거였는데 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냐면 미술이 뭐냐라는 인식이 지금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잘못되어 있어요. 특히 교사분들도 그렇고 뭐 대학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미술을 예를 들어서 사과를 그린다고 치자고요. 사과를 그리는데 사람이 이제 사과가 있어요. 그럼 사과를 그립니다. 우리나라의 미술은 보면 사과를 그리게 해요. 그럼 그거 끝. 저 할 말이 많죠, 그거. 네.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는 사과를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술을 그리는 거예요. 즉 사과는 그 미술 작품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지셔널 엘리먼트, 구도의 어떤 요소들,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만 그린다 그러면 사과하고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사과하고 똑같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것 같고 사과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사과가 들어간 어떤 그림, 자기가 표현하려는 거.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입시에서 종이컵 이젤에다 붙여놓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계속 그거 똑같이 반복해서 그리기 한다는 것은 종이컵은 정말 잘 그릴 겁니다. 사진같이, 사진보다 더 잘 그릴 거예요. 그러나 그 종이컵은 그냥 종이컵에서 끝나요. 그러나 제대로 창의적으로 그릴 수 있는 미술이라는 것은 그 종이컵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뭐 저는 입시 미술을 제가 거친 입장에서 그림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보지 않고도 그래요. 저희는 보지 않고도 사과, 뭐 배추, 뭐 웬만한 사물들 외워서 엄청 잘 그려요. 진짜 사물이 앞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당황해요. 내가 그릴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정물과 앞에 나와 있는 정물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또 안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아까 구도적인 걸 얘기했는데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과가 그림자가 빛이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고 여기서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사과가 있어요. 빛이 한쪽에서 딱 와서 그림자가 딱 떨어지고 그 사과는 약간 초록빛이 돌면서 붉은빛이 딱 들어가는 그런 거. 그 가짜 사과 있죠. 이렇게 상상해서 만드는 사과. 실제로 보면 우리가 왜요? 가짜 사과면 딱 알잖아요. 아니 저거는 가짜 사과지 알잖아요. 진짜 사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가짜 그림을 사실 그리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실제로 그것을 벗어난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저는 한 곳에 대학을 들어갔고 유학을 갔던 친구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뭘 하냐면 사물 하나를 놓고 요 하나 뭘 해도 좋아요. 반지 너무 사소한 거 반지도 좋고 펜도 좋고 신발도 좋고 단추도 좋고 그냥 안경도 좋고 그걸 100개의 각도를 그려야 돼요. 네. 이거에서 100개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우리는 펜을 그린다 그러면 딱 있어요. 여기서 요거 맞아요. 요렇게 해서 요게 안 보여도 안 돼. 네. 요거 그 딱 보이고 그래서 그림자가 요거 안 돼. 그림자 막 찾아야 돼. 그림자가 앞에 있어도 안 되고 뭐 요런 거 해가지고 펜 이렇게 했는데 걔네들이 이거를 이런 펜, 여기서 본 펜 이걸 100개를 찾으려고 해봐요. 그리고서는 이걸 관찰을 하는 거죠. 네. 관찰을. 그게 제가 너무너무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비틀어 보고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세계를 탐색하게 되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맞아요. 시각이. 맞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도움이 됐죠. 네. 근데 저는 제가 그 실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입시 쪽이 또 많은 변화들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또 그런 목소리와 각도를 가지고 계시면 교육 쪽도 바뀌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밸런스를 잡아주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약에 그냥 한국에서 미술대학을 가겠다. 그러면은 예증예고 가시고
맞아요. 그냥 미술을 하겠다. 그럼 예중예고를 안 가셔도 된다. 그리고 내 딸 같아도 내가 미술을 시키겠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제 미술을 안 시키고 딴 걸 시키는 거죠. 왜냐면 그런 다음에 미술은 인풋을 해서 믹서를 맞아요. 하는 게 훨씬 새로운 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선택인 것 같아요. 예중예고, 입시미술의 존재 이유도 있고 그건 본인을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그 기회를 놓쳤다. 나 지금 미술하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입시미술이 답이 아니다. 이 목소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창의적인 아이들의 많이 그런 교육도 시키셨고 네. 하셨는데 창의적인 아이들 특징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사실이 제가 저희 이제 레차트 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대구 경북에도 한 6년간을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립학교들 학생들하고도 수업들을 하고 그런 경험을 쭉 해서 보면서 느낀 게 혹시 그 잠깐 저 감독님 그 ADHD 아시죠? ADHD? 예. 뭐죠? 그래서 네. 주의력 결핍증이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네, 네. 저희가 사는 동네나 이쪽에 보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이제 미디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네. 또는 뭐 선천적인 부분도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굉장히 많은 것 태교 같은데요. 같은 것도 태교 같은 것들 잘 못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시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공격적이기도 하고 하나에 대해서 집중 못하고 떠들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게 ADHD가 아닌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즉 창의적인 아이예요. 창의적인 아이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 어떤 유형은 뭐냐면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만 우선은 쉽게 실증을 내요. 그럼 왜 실증 내는 게 왜 그게 창의적인 능력이냐? 근데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창의적인 아이들은 이 두뇌에서의 그 창의적 발상에 대한 그 이해를 하고 발상을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 즐겼어요. 대답이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딴 거에 더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좌뇌를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에 대한 논리를 다 하나하나 따지거든요. 네네.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창의적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즉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 즉흥적이라는 것이 덜렁거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뇌의 발달 자체가 워낙 프로세스가 빨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덜렁거리는 것 같이 또는 금방 실증을 내고 딴 거에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ADHD와 창의성이 있는 아이와 정말 종이 한 장의 차이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력 있는 아이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건 제 경험이기도 한데 관찰력인 것 같아요.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보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지금 카메라가 있고요.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연산 장치가 컴퓨터예요. 이 뇌. 이걸 가지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자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뭔가를 입력을 합니다. 촬영을 해요. 그런데 특히 그걸 다 되면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적인 데이터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창의성이라고 창의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되는데 이제 그 관찰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려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거나 하면 절대 자거나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계속 창밖을 봐요. 그럼 뭘 보냐면 간판을 보는 거예요. 간판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때 같으면은, 물론 제가 창의적이라고 스스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우뇌를 70% 정도 써요. 그 다음에 좌뇌를 한 30% 그걸 쓰는데. 어떻게 알아요? 네? 내가 70%를 운해를 쓰고 테스트가 30%를 있습니다. 아, 네, 테스트가 있어요. 아, 그 테스트도 하셨어요? 예. 그걸 왜 해야 되냐면, 네. 제가 그 삼성 그 사디 아, 시험을 보는데, 맞아요. 그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적성이 있고, 시각적 표현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개발을 해줬거든요. 삼성에.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초기 연구를 먼저 해야 되니까 했는데 재밌다.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인가 했는데 6대 4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하셨어요? 예, 아니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 가서 해요? 그거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해보니까 6대 4인데 한 10년 정도 지난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뇌의 발달이 어느 정도는 변하더라라는 그 말씀을 좀 밸런스를 좀 가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논리적인 그 부분이. 테스트 이름이 뭔가요? 그거요? 인터넷에 다 있다고 하니까. 창의성 테스트. 창의성 테스트. 네네. 나도 해봐야지. 창의성 테스트. 네. 하면 다 나와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여러 대학, 미국에서 이제 여러 대학들이 연구한 그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네. 현재로도 뭐 캐나다도 그렇고. 그럼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문항이면 30문항, 문항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 체크를 해보면 내가 뇌를 어느 쪽을 주로 많이 쓴다라는 게 나와요. 우리 어머님들 좋은 정보 얻으셨네요. 자, 여기 질문 좀 들으면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이에요. 엄마의 욕심에 반성의 시간이에요. 막 여기 오시는 분들은요, 너무 겸손해. 격한 공감. 미술을 그리는 시간, 가짜를 그리는 훈련, 충격이에요. 지금 이 방송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